안녕하세요. 김수지라고 합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제 박사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게 너무 반갑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고대 외화 미만화의 실체라는 걸로 관련해서 박사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았는데요.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제 박사 논문의 내용을 조금 축약해서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 오늘 발표의 목적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열도로 들어가서 살았던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우리하고 DNA가 같은 본토에서 넘어간 한인들이다. 그래서 외라는 별도의 근대에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이 아니라 어떤 우리하고 본토에서 넘어간 한인들이 열도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외래서 고대 외는 한인 외라고 칭해야 된다. 요거를 일단 명심하시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초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서 최초로 나옵니다. 근데 광개토태양 비를 아드님이신 장수왕이 414년에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개토태양 비에 나오는 임나라는 말보다 먼저 앞서 나오는 문헌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최초로 임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에서 말씀드린 건 고구려군이 결국에는 열도 큐슈 북부에 상륙을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임나도 임나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요. 그 얘기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미만화, 열도에 있는 미만화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재구성을 했는데요. 43년간의 외국 대란, 요거는 이제 삼국지 외전, 후한서 외전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고 거기서 이제 비미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공기, 응신기는 규슈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400년이 5세기잖아요. 이제 5세기에 고구려가 등장해서 규슈를 상륙하는 왜 고구려가 규슈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정치적인 동기가 있고 경제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신무의 동지는 신무가 일본서기의 일대 천황입니다. 근데 일본서기는 천황이 등장하자마자 규슈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해요. 규슈를 버리고 떠나서 서기전 667년에 떠나가지고 오사카에 가서 서기전 660년에 즉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신무의 동정이 언제 발생한 일인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이제 연도를 해석을 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류 유전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바이올로지컬 DNA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논문이세요. 익히 알려져 있는 논문인데요. 도쿄대학의 하니하라 가즈로라는 학자가 고대 일본으로 이주한 도레인 수의 추계 연구라는 영어 논문을 1987년에 발표를 하는데 이제 영어 논문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게 뭐냐면 논문 영어 제목을 보면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정한 거예요.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말해서 열도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조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도의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훈 시대 이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데 조몬인을 원래 열도의 본토에서 살았던 원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야요이 시대 때부터를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몬인을 일로 잡았을 때 야요이 시대 때부터 고훈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외부인들이 열도로 들어왔느냐라는 거를 추정하는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수치가 어느 정도 될까? 외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까? 이거를 추정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고이마 슈조라는 고고학자가 이제 발굴을 하잖아요.
뭐 집터나 뭐 여러 유물을. 그러면 이 고이마 슈조가 발굴을 해서 그때 이제 야요이 시대 때의 인구 구성이 어느 정도의 인구였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이 이제 하니하라 가즈오가 고이즈 슈즈라는 고이마 슈즈라는 사람이 연구한 그 데이터를 토대로 그걸 빌려 갖고 와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그 맨 오른쪽에 포션 오브 조몬이라고 했는데 거기 1대 26, 1대 9.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이 조몬인입니다. 그러니까 조몬인을 1로 했을 때 그 야요이 시대 때부터 고운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것인가라는 걸 계산을 한 거고요. 그 왼쪽에 보면은 이니셜하고 파이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니셜이라는 거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는 초기. 다시 말해서 조몬 시대 때 말기에 인구가 75,800이라고 그 데이터를 고이즈 슈즈라는 고이마 슈즈라는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이라는 것은 고운 시대가 끝나는 때에 이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539만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리고 그 애뉴얼 그로스를 보면은 그러니까 연평균 그 인구 성장률이에요. 그거를 0.1, 0.2, 0.3 이렇게 한 거는 뭐냐면은 보통 그 인류학 고고학에서 농경 시대가 시작되면 연평균 0.1%씩 인구가 늘었다라고 상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렵 채집 기간이 끝나고 정착하고 농경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인류의 인구가 좀 증가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0.1%씩 인구가 증가한다고 봐서 이제 임의적으로 인구가 0.1%, 0.2%, 0.4% 이렇게 늘었다라고 하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하나의 샘플을 더하기 위해서 시작할 때 16만, 끝날 때 539만 이렇게 이제 다른 샘플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하니하라 가즈오는 자기는 어떤 걸 선택했냐면 두 번째 줄에 1대 9.6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조몬인을 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온 그 도레인 바다를 건너 들어온 도레인이 9.6 비율이 1대 9.6이다. 그러니까 8, 90%가 야요이 시대와 고운 시대 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니하라의 도레인 비율 산출식을 제가 옆에다 써놨는데요. 그 논문을 다운받아 보시면은 R이 뭐고 N이 뭐고 굉장히 수학적인 그 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저도 이거 직접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래긴 했는데 잘 몰라서 수학 잘하시는 분한테 여쭤봐가면서 이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도레인의 인구 비율이 조몬계 대 도레계의 인구 비율이 1대 8.6인 거를 설정을 해서 하니하라가 자기 논문에 뭐라고 썼냐면요. 예상을 넘는 수의 도레인이 일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도의 인구 구성의 80% 또는 90%가 열도로 들어온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인구가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아까 앞에 거는 추정된 계산이에요. 이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수치를 추정한 거고, 이거는 뭐냐면 하니하라 가즈오의 추정된 구체적인 수치가 이거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DNA를 추출해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가장 가까운 바이올로지컬 DNA가 가까운 DNA가 그 우리 한국인 현재 한국인하고 현재 본토 일본인하고 너무나 유전자가 유사하다. 유전자 유사도를 전 세계의 인구 집단 25개의 집단을 계통관계를 조사했더니 지금 한반도에 있는 현대 한국인하고 일본 열도에 있는 본토 일본인하고 가장 유사한 유사도가 가장 높은 거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니하라 가즈로의 추정된 그 수치가 맞다라는 것을 생물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500년 전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식민사학계하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야요이 시대 때 갔다 이거야. 간 건 인정을 하는데 조그맣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시대 때부터는 안 왔다.
고운 시대는 이제 3세기, 4세기부터 이제 7세기까지고 야요이 시대는 서기전 3세기부터 이제 서기 3세기까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야요이 시대에 조금 왔고 그 이후부터는 거의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열도의 인구를 형성하는데 그닥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년 전의 일인데 만약에 조몬인들끼리 그냥 아기를 많이 낳고 인구가 많이 번성을 하고 바다를 건너 들어온 도레이는 별로 많이 안 들어왔다면 조몬인 계통으로 유전자가 다 흡수돼서 지금 현재 유전자 유사도가 저렇게 가깝게 나오지 않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립유전학연구소의 사이토 나우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란 거에 한국인하고 메인랜드 재패니즈하고 유전자 유사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2021년에 네이처 이거 다 아시는 분들은 트랜스 유라시아의 농경이 어떻게 퍼졌느냐의 청동기 시대의 농경 확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들은 언어 분포가 이렇게 퍼지는 거를 연구를 한 사람들인데 여기를 보면은 한반도 남부에 이제 초록색 그게 같잖아요. 그리고 연두색 이게 같고 어떤 사람들이 한반도 남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도로 청동기 시대 때 갔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현재 본토의 현재 열도의 일본인 유전자와 한국인 유전자가 모든 유전자 결과에서 가장 유전자 유사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니하라 가즈로의 연구가 열도의 인구 구성이 야요이 시대와 고훈 시대 때 열도로 들어간 인구가 80-90% 조몬인을 일로 했을 때 그 80-90%라고 조사한 그 결과 추정했던 구체적인 수치가 생물학적 DNA 연구 결과로 보니까 그게 맞다라는 게 지금 연구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연구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바이올로지컬 DNA는 고대 한인들이 열도로 이주해간 한인들이라는 거예요. 열도. 그죠? 그러면 이 열도에 있는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DNA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제 논문에서 한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인이라는 거죠. 열도로 이주해간 한인들. 그러면 이 연구 결과를 우리는 어디에다 적용을 해야 될까요? 고대 문헌 해석에다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고대 문헌에 외전이 많잖아요. 그죠? 뭐 송서 외전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도 외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후한서에도 외전이 나오고 삼국지 위지동이전에도 외전이 나오고 고대 문헌의 외가 그럼 이 외전의 외가 누구냐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요이 시대 서기전 3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외는 한인이에요. 열도로 건너가서 사는 한인이며 그 시대에 관련돼서 쓰여져 있는 고대 중국 문헌과 그다음에 삼국사기에 나오는 그 외도 생물학적으로는 한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갈라지냐면 정치적으로 갈라져서 이제 네 편, 내 편, 우리 편, 아닌 편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한 국제 정치 관계가 기록돼 있는 것이 고대 중국 문헌의 외전이고 삼국사기에 신라를 공격하는 외고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혈통은 같은데 이런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미국에 청교도가 건너갔잖아요. 그 메이플라워 타고 종교 박해 피해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다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혈통하고 초기 독립운동 하기 전에 이주해간 그 미국에 사는 영국인들이 혈통이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던 그 영국인들이 뭐라고 일성을 내뱉냐면 우리는 영국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에서 배 타고 미국으로 가서 산 그 사람들은 영국인인데 영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고대에 일어났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정치적인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왜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중국 고대 문헌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왜가 뭐냐 그렇다면 그 왜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이 고민을 너무 했던 게 많은 분들이 왜가 대륙에 있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도 다 거짓말이고 일본 서기에 있는 왜도 다 대륙에 있었고 삼국사기에 나와서 신라본기에서 신라만 공격합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왜는 주구장창 신라만 공격해요. 그러면 그 사건들이 다 우리 본토 반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다 대륙에서 일어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왜의 정체성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조금 앞에가 길었는지 모르지만요. 일단 산해경에 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나라는 거연의 남쪽, 왜의 북쪽에 있는데 왜는 연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왜는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열도로 이주해간 한인 왜가 아닙니다. 이 왜는 연나라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지금의 영경, 베이징, 하북성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왜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륙에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때 이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 시기를 보셔야 돼요. 자꾸 이제 우리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시기와 공간을 일치시키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뭐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 어디에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기를 뭉개버리고 말씀 안 하고 처음부터 계속 그게 거기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는 과학적인 학문적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지금 서울이 나중에 뭐 세종시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죠. 그러면 서울은 수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종시를 서울로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기 있었다가 그 서울이라는 말이 나중에 충청도 세종시로 만약에 세종시를 서울이라고 부르게 된다면 그러면 그 서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앞에 시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시기에 따라서 그게 장소가 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왜는 산해경에서 나온 그 왜는 연나라에 속한다고 했는데 요거 시기가 뭐냐면 춘추시대 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서기전 770년부터 서기전 BC 403년까지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이후의 시기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왜가 나오잖아요. 왜전이. 그럼 이제 요게 가장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거기에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왜전도 있지만 동시에 한전도 있습니다. 그죠?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왜전도 있고 한전도 있고 부여전도 있고 고구려전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에 그 편목에 목차에 들어가면 위지동의전에 거기에 왜전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진수가 쓴 거잖아요. 3세기 경에. 근데 이 사람이 쓴 거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그 앞에 말고 이제 중간에 제가 띄워온 건데요. 남자는 어른과 아이 모두 얼굴에 문신이 있고 여기서 키워드에 문신에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문신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하나라의 왕 소강의 아들이 회계에 봉해지자 머리를 자르고 문신을 하여 교령의 해를 피하였다. 여기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능 영어 강사를 했었는데 독해를 하실 때 여러분 긴 지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도입이 있고 정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양괄식이 있고 미괄식이 있고 두괄식이 있고 그 글을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문단이 바뀌면서 이제 접속사가 바뀌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중국 고대 문헌을 읽을 때도 이 진수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에 나가면서 뭐를 전달하고 하려고 이 얘기를 했지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 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갑자기 외전에 문신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한나라 왕 소강의 아들이 이 사람이 이제 월왕구천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그 월왕구천은 잠깐 오른쪽에 보면 사기 월왕구천 세가를 보면 월왕구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조가 우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임금의 자손이에요. 월왕구천은. 그래서 하우 때 제소강의 서자인데 회계에 봉해져서 우임금의 제사를 지키고 받드는데 문신을 하고 머리를 짧게 깎았고 거친 풀밭을 개간해 읍을 만들었다. 이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어디 거친 풀밭으로 쫓겨나갖고 새로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본진에서 내치 쳐져서 황무지 같은 데 가서 새로 나라나 도시를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중앙의 권력 다툼에서는 좀 변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 사람이 월왕구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어딘가로 가서 봉해졌다라는 거예요. 어디 변방 쪽으로. 그래서 거친 불밭을 개간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앙의 중심 그 권력 지형에서는 어떤 일 때문에 쫓겨나서 이 사람이 거친 풀밭이 있는 데로 쫓겨나서 거기를 개간해서 자기가 이제 그 다스릴 수 있는 읍을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월왕구천이라는 사람이. 근데 문신을 했다고 했죠. 근데 그 문신을 왜 했냐면 교룡의 해를 피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근데 교룡이라는 것은 그 상상 속의 여러 가지 용 중에 하나를 교룡이라고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을 교룡이라고 하냐면 영웅인데 때를 잘못 만난 사람, 불운의 영웅을 교룡이라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룡의 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심각한 권력 다툼을 하다가 거기에서 밀려나서 이제 중앙에서 밀려나서 변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중앙군들이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걸 뭔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 해를 피하기 위해서 문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설명이고 문신하고 월왕구천이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금 외의 수인은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와 조개를 잘 잡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될 건 지금 금입니다. 그러니까 진수가 지금 이 외전에서 설명하고 싶은 외는 진수가 지금 당시 외전을 쓸 당시에 지금 외라고 해서 금이라고 쓴 겁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앞에는 과거에 뭔가의 지금 외를 설명하기 위한 뭔가 빌드업을 한 거예요. 지금 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지금 외가 문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연관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문신이라는 얘기. 근데 문신을 누가 했냐면 월왕구천이 문신을 했다. 근데 지금 외도 문신을 하는데 이 지금 외가 왜 문신을 하냐면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와 조개를 잘 잡는데 물고기와 바다짐승이 문신을 보면 피해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에는 그러기 위해서 문신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앞에 문신을 한 이유는 월왕구천이 문신을 한 이유는 패퇴돼서 쫓겨나가지고 변방에 와서 읍을 만드는데 이제 불운한 영웅이 다른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뭔가 위압적인 모습을 나 건들면 너네들 나 진짜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런 게 위압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해주기 위해서 문신을 했는데 지금의 외는 물고기를 잘 잡는 그 외는 물고기가 도망가라고 문신을 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앞에 거를 끌어들인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이게 이 독해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종합적 사고를 하는 독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회계에 봉해졌다 그랬어요. 월안구천이. 그 회계가 어디냐면 월나라 영역입니다. 회계 동야에 걸쳐졌어요. 여기 지금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데가 월안구천이 거기 가서 읍을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문신하고 이제 읍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그게 월안구천이 거기에 봉해졌는데 거기에 회계에 봉해졌다.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는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와 조개를 잘 잡는데 마땅히 회계 동야의 동쪽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회계 동야가 여기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데가 회계 동야예요. 거기에 동쪽에 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회계 동야의 동쪽이다. 회계 동야는 뭐다? 월안구천이 문신하고 살았던 데다. 근데 지금 왜는 뭐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문신을 한다. 물고기를 잘 잡는데 물고기한테 겁박을 줘서 도망가게 하려고. 근데 월안구천은 문신을 똑같이 했는데 저기 회계동야에 봉해져서 살았는데 문신을 한 게 이제 불운한 영웅이 이제 다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문신을 한 거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도에 있는 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거를 끌어온 겁니다. 진수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새롭게 이 왜에 대한 저는 이 왜를 뭐라고 봤냐면요. 바다에 들어가 물고기와 조개를 잘 잡는 직업군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사무직 직업군, 프리랜서 직업군. 그러니까 이 왜는 이때 당시에 왜는 이때 고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이 아까 왜가 열양에 속해 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산해경에. 그러니까 그 왜도 대륙에 있고 이제 대륙에 있지만 대륙 안에서 바닷가나 강가에 살면서 주로 생업을 물고기 잡는 거를 잘하는 사람, 그 직업군, 그 속성을 가진 인족을 통틀어서 왜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물이 있어야 되고 낚싯대가 있어야 되고 그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생업이 그거기 때문에 항상 그물과 낚시 관련 장비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인족 집단은. 그러니까 이런 왜는 대륙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대륙에도 강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왜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진수가 얘기하는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왜는 회계 동야의 동쪽, 회계의 동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잘 잡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같이 가져다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왜라는 그 인족 집단을 통칭하는 게 처음에는 물고기를 잘 잡는 어떤 인족 집단, 강이나 바닷가에 살면서 주로 물고기 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 대한 인족 집단의 통칭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열도에 있는 왜만 왜로 부르는 고유명사로, 그러니까 보통명사였다가 고유명사로 바뀌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비전에 이제 단석괴라고 나와요. 그럼 선비는 대륙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선비전에 보면은 동안 시기에 살았던 선비족 수령 중에 한 명이 단석괴입니다. 근데 이 후한서 선비전을 보면 단석괴가 이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도망을 가서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오후진수라는 이 강입니다. 그 강가 쪽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에는 물고기가 많아. 근데 자기는 물고기를 잡을 줄도 모르고 장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단석괴가 외인들이 물고기를 금으로 잡는데 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동쪽의 외인국을 공격하여 처녀가를 생포해서 진수 그 강가로 데리고 와서 물고기를 잡아.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게 한 다음에 그걸로 식량을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 외인이 열도의 왜입니까? 아니잖아요. 선비족은 대륙에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 외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 외라는 것은 물고기를 잘 잡는 그물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는 인족 집단이 외다라고 당대 사람들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제 후한서 선비전에는 이렇게 외인이라고 나오는데 삼국지 선비전에 가면은요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후한서 선비전과 삼국지 위지동의전 선비전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배송지라는 동진말 송초 학자예요. 송나라 초 동진말에 이 배송지라는 사람이 주를 달아놨는데 그 주에서는 외인을 한인으로 바꿔놨어요. 내용이 똑같은데. 그럼 왜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요? 배송지가 이제 삼국지 선비전에 똑같은 내용에다 주를 달면서 이 주에서 외인을 한인으로 바꿔놨어요.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이미 동진 때 가면은 외라는 말은 열도에 사는 외를 고유명사로 이미 이제 고정돼서 쓰이던 시기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 이게 외인이라는 거는 자기가 보기에도 말이 단석괴가 외인을 데려다가 물고기를 잡게 열도에 있는 외를 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인을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자기 딴에는 한인이라고 바꿔놨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이라는 게 어떤 단어가 개념이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바뀌지 않는데 단어가 가리키는 그 지칭하는 대상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시대와 장소가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션이라는 거 아시죠? 빌라 이런 거. 그 맨션이라는 빌라는 프랑스에서 건너온 외래어인데 거기서는 귀족이나 왕족이 사는 어마어마한 궁전을 가리키는 말이 맨션이나 빌라인데 이게 한국에 오면은 맨션이나 빌라가 어떻게 됩니까?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말 자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 소셜로지컬적인 변화를 겪는 겁니다.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로 뭐 빨갱이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는 공산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을 공산주의자를 비하하는 또는 이제 그 어원은 좀 다르지만 파르티잔에서 빨갱이가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빨갱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점점 의미가 확장이 되면서 공산주의 사상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정적인 사람을 다 빨갱이라고 몰아서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조 때를 공부를 해보면 영조가 이제 소론을 엄청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몰아내고 숙청을 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제 소론이 사실상 다 멸절이 되고 없어졌어요. 정계에서. 그런데도 나중에 영조는 자기 말에 토를 달고 자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너 소론이지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 소론 같은 새끼야 하고 막 욕을 하다가 나중엔 이 소론 너 나쁜 놈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원래의 소론이었던 정치적 당파는 싹 다 숙청되고 사라지고 없는데 그 나중에는 그 의미가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저건 다 소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론이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그런 변화를 많이 겪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변하지 않는데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라는 것도 고대에 그런 현상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봐서 처음에는 그 강가나 대륙이든 뭐 바닷가나 대륙에도 강이 흐르니까 강이나 바닷가에 그물과 그 낚시 도구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인족 집단을 통칭하는 그런 보통 명사적인 개념으로 쓰였다가 나중에는 열도에 있는 외로 지칭하는 식으로 개념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한동안은 이렇게 섞어서 썼다가 보통 명사랑 이게 막 이렇게 별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썼다가 어느 순간에 분리돼서 지금 열도에 있는 외만 외라고 이제 고정되는 그런 과정으로 변해갔다는 거죠. 이해하실 건지 모르겠는데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럼 결정적인 정치적 사건이 뭐였을까 이건 거죠. 결정적으로 보통 명사로 그렇게 쓰다가 열도에 있는 외로 인식하게 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대륙과 이제 반도와 열도 전체를 뒤흔들었던 국제 정치적인 사건이 뭐였느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외전에. 진수가 쓴 삼국지 외전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후한소 외전에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첫머리에 외는 한해 동남쪽 큰 바다 한가운데 있고 무릇 백여나라고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킨 이후 이 문장에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셔야 돼요. 밑줄을 3줄 정도 그으시고 자 이게 무슨 전쟁이죠? 그 유명한 한무제가 위만 조선을 여기 나오는 조선은 뭐 고조선도 아니고요. 기자조선도 아니고요. 우리 조선왕조의 그 조선도 아니고요. 위만조선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무제는 그 한무제예요.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사역을 통해 한과 교통하기 시작한 나라가 30여 개 나라고 그 나라들의 수장은 모두 각자 왕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게 후한소 동열전 외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사건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그러니까 여러분 위만조선의 지리적 위치를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교통의 그 교역과 교통의 굉장한 중요한 지역을 한무제가 거기를 위만조선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를 한무제가 장악을 하고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교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외 열도에 있는 100여 개의 나라들 중에 30여 개의 나라들과의 교역이 시작된 게 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열도 외를 다른 외하고 섞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고유명사로 나타나게 시작되는 분기점이 되는 국제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한무제 위만조선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외인의 개념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외에 대해서 한무제 이후 나타나는 중국 문헌에 다 외전이 나오죠. 진서 외전, 송서 외전, 남제서 외전, 양서 외전. 그 다음에 삼국 사기에도 외가 계속 나오고요.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도 외가 나오고. 그러면 이 외가 누구다? 한외다. 바이올로지컬 DNA가 우리하고 같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당시 국제 정치적, 국제 패권적인, 국제 정치 관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당대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이 사건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역사지만 이분들이 살았던 당대에는 그게 국제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관점을 좀 가지셔야 돼요. 패권 다툼, 패권이란 말이 굉장히 안 좋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그 영향력을 어떤 영토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향력, 그 다음에 외교관계 이런 게 항상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대에도 그런 게 항상 일어났었다. 그래서 그 당대의 국제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삼국사기 외, 그 다음에 비미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미호라는 단어가 이제 일본어로는 히미코라고 하는데 어디에 제일 먼저 연대적으로 제일 먼저 최초로 나오냐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최초로 나옵니다. 이 비미호라는 단어가 173년에 나오거든요. 모든 그 역사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와요. 신라본기에. 그래서 요 비미호가 누군지, 그 다음에 이른바 송서의 5세기의 왜 오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왜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